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비 소식, 무더위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지만 행복한 하루가 돼야 할 텐데요. 전 세계 146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2022. 이 세계 행복 지수 순위에서요, 우리나라 59위였다고 하는군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순위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르긴 했지만 아주 높은 순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항목 중에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생활에서 잘 쉬었다고 생각은 하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재미있는 일을 했거나 배웠는지, 즐겁다고 많이 느꼈는지, 이런 질문을 한 후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건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지요? 존중받으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도 눈길이 갔는데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만나게 해준 나와 가족, 동료들, 궂은 날씨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텃밭의 식물들에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나마 좀 행복한 마음이 더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야말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8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대 국회 하반기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어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농해수위가 하반기 국회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처음으로 어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들 두 부처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부처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쏠리기도 했는데요.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는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쌀이 이목을 좀 끌었고요.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식품부의 공익직불제 관련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의 농업 관련 직불제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면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기본 직불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 당시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만 직불제의 지급 대상으로 하면서 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건데요. 네. 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3차 격리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쌀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이 쌀은 업무 보고 후에 의원들 질의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시장 격리 타이밍을 놓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3차에 걸쳐 총 37만 톤을 격리한다는 것인데, 이 애초에 생산량과 수요량의 추정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시장 격리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요 내용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 국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학기 이전에서부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에게 신속하게 좀 수거 대책을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 격리 타이밍에 대한 지적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에 대한 문제도 이제 계속 지적이 되면서 제기가 되어 왔던 내용인데,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신곡 수요량 추정도 감소세를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량 추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과 수요량 데이터가 모두 잘못됐다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치는 표본 조사이니까 오차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게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 조사치가 정확하냐 하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신곡 수요량 추정치도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개선하겠다면서 문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수요량 추정치가 현장과 괴리가 크다. 이게 수요량을 너무 많이 추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농식품부가 발표한 데에 따르면은 2021년산 쌀의 과잉 생산량 이게 27만 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곡 수요량을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치에 반영해서 보니까 27만 톤 정도가 과잉이다, 이런 결론이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7만 톤을 1차, 2차에 걸쳐서 시장에서 격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자 추가로 준 10만 톤 격리했던 낮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10만 톤을 추가 격리해도 산지에는 47만 톤의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해도 47만 톤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실제 과잉 물량이 한 50만 톤은 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시기에 산지 재고량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7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3차 격리를 통해서 10만 톤을 격리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47만 톤이 산지에 남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것도 20만 톤이 또 과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격리 물량 27만 톤에 그리고 3차 10만 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남은 이제 20만 톤, 이렇게 따지면은 2021 양공연도에 전체적으로 소비량 대비 57만 톤 정도가 과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해 정부가 추정한 27만 톤에 비해서 30만 톤이나 더 많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또 현재의 스케줄대로라면은 내년 봄에 해양 방출이 될 텐데,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단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수부 입장은 어땠습니까? 조성환 해수부 장관은 제소 문제는 범정부 TF에서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기존의 입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병원 농해수위 위원장이 다시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니까 TF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고 하자 이제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 춘추시대에 도척이라는 극악무도한 도둑의 괴수가 있었습니다. 도척은 무자비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포악한 도둑대의 우두머리였죠.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도둑들이 모여들어
도둑의 괴수 도척을 찬양하였죠. 어느 날 도척은 부하들에게 자기의 철학을 멋지게 늘어놓았습니다. 도둑은 모름지기 인의와 성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디에 가야 훔칠 게 많은지 정확히 알아내는 능력을 성인성자 성이라 하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용기를 용기용자 용이라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의리를 의리의자 의라 하고, 도둑질의 성공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지자 지혜라 하고, 훔친 것을 잘 나누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어지린자인이라 한다. 예, 장황하게 인의예지를 들어가며 도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도척. 겉으로는 성인 군자인 듯 하지만 속내는 탐욕에 가득 찬 도둑의 괴수일 뿐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겉과 속이 너무 차이가 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성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얼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행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은 안 되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정의와 인의를 외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양두구육의 사자성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에 고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시장에 가득 모여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는 양머리와 소머리를 그려놓고 양고기와 소고기를 판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육점 간판에 그려놓은 양머리와 소머리만 보고 그 정육점에 들어가 고기를 앞다투어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정육점에서 산 고기를 가지고 요리하였는데 맛이 이상하였습니다. 분명히 양고기와 소고기 맛이 나야 하는데 개고기와 말고기 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고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산 고기가 어떤 고기냐고 의뢰하였고, 고기를 검사한 전문가들은 그 고기가 개고기와 말고기임을 밝혀내었죠. 정육점 주인은 양고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개고기를 판 것이었고, 소고기를 사러 온 사람에게는 말고기를 팔았던 것입니다. 간판은 양머리를 그려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 양두구육, 간판에는 소머리를 그려놓고 실제로는 말머리 고기를 판 우두마육. 양심 없는 정육점 주인의 거짓 상술에 사람들은 다시는 그 정육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정육점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짓과 사욕으로 가득 찬 정육점 주인을 우리는 양두구육, 우두마육이라고 합니다. 양두구육, 겉은 양고기를 그려놓고 실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더욱 공감이 되는 시대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학제 개편 방안을 두고 어제 집회가 열렸네요. 네,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라는 이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러 나온 건데요. 원래 13개 단체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43개 단체, 이 주최 측 추산으로 1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했는데요. 이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이 교육계 단체들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교의 돌봄 인프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 5세 유아부터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데요. 무엇보다 민감한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4년간 5개의 학년이 입학하는 시나리오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12년에 걸쳐서 입학 연령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장관에게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라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직 사퇴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단의 조치 그리고 위기 극복이란 말을 써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역설했고요. 논의 30여 분 만에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 전환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 반대는 의원들 중 89명 중 한 표에 그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터 휴가를 갔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휴양지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서 전국 구상에 집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고 산책하고 영화도 보면서 오랜만에 푹 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요. 네. 이 박사학위 논문 1편 그리고 학술지 논문 3편 등에서 이 표절과 함량 미달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원 유지라는 구문을 영문으로 YUJI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오역할 정도로 완성도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또 한 논문은 검증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이 40%에 달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인용이 과하거나 이 표현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해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이 국민제안이라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 중 자체 선별과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오수제안 10개를 골라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에 붙였고 제일 많이 표를 얻은 3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투표 진행 과정에서 이 다수의 어뷰징 그러니까 이 중복 전송이 나타나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넉 달간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넉 달 연속 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수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로 이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이 문제는 수입입니다. 이 수입이 더 크게 늘어서 1년 전보다 21.6% 증가한 653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 들어서 적자가 아니었던 달이 2월과 3월 딱 2달 뿐이었는데 이 누적 무역 적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에너지 수입입니다. 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이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85억 달러를 기록해서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전체 수입액 중 28%가 에너지원 수입이었을 정도였는데요. 다만 최근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지난달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7일 이 전력 사용량이 92.99기가와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날 전력 예비율이 순간 70.2%까지 떨어졌고 이 공급 예비력 역시 6.7기가와트까지 내려가서 이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 기준인 5.5기가와트 수준까지 근접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여름 들어서 매달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난 6월 월 평균 최대 전력 평균은 71.8기가와트로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찍었고 네. 지난달에는 82.7기가와트로 아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고비는 다음 주인데요. 이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데다가 또 휴가철을 끝낸 산업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이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95.7기가와트까지 치솟고 공급 예비율은 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력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오후 5시 전후로 1시간 정도 에어컨 온도를 1도 정도 높게 설정을 해주고 또 전기차는 저녁에 충전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해군 구축함 최영함이 작전 중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인 최영함은 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첨단 함정인데요. 네. 지난 2011년 그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구출했던 일명 아덴만 여명 작전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이 서해를 향하던 최영함의 교신이 3시간가량 끊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최영함은 신호가 잘 안 잡히는 이른바 음영 지역에 진입을 했는데 이 경우 지휘통제실과 연결된 다른 교신 수단으로 바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통신 두절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라고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전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등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왔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업체 소속이라고 해서 호봉 산정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내용이 나왔네요. 네, 경력사원을 채용해서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또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 경력에서 이것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서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이 업무를 맡아왔던 A 씨가 이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소규모 민간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제 직원 경력 등 총 22년 6개월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공단 측은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 그리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었고 네. 또 이 공단 측은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 체계가 다르고 또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또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력을 갖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68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8,000여 명 정도 적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1.24배, 2주 전과 비교하면 1.7배 정도 됩니다. 확실히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누그러졌습니다만 그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사이 2배 안팎이 되는 더블링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그 전날보다 3명 늘어난 287명으로 5월 18일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오늘은 다시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가 10만 6,300여 명이었는데요. 오늘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대형마트에서 죽은 상어와 인증샷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국내 유명 모 대형마트의 용산점이 네. 수산물 코너에 죽은 상어를 전시하는 포스터존을 만들었다가 이 고객 반발에 부딪혀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형마트 용산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수산물 코너에 상어를 전시했는데요. 용산점만의 특별한 이벤트라며 이 비치된 상어 모자를 쓰고 상어 사체 옆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죽은 상어와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너무 기괴하고 잔인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네. 이 상어 사체를 전시하는 것 자체가 이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잇따르자 해당 마트는 지난달 31일 전시를 취소하고 매장에 사과문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 마트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수산 매장 내에서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2세 고종인 상어를 전시하고 포토존을 운영했다라면서 이 매장 운영에 있어 고객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대 5종 세계선수권 대회, 어제는 여자 대표팀의 은메달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금메달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 남녀 근대 5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 그리고 김선우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 혼성 계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 5종연맹 세계선수권 대회 혼성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런 이 점수 합계 1393점을 획득해서 1380점의 영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전웅태 선수는 정진화 선수와 함께 남자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김선우 선수는 여자 단체전 은메달, 또 김세희 선수와 나선 여자 계주 동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 세 번째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서창환, 김세희 선수에 이어서 혼성 계주 종목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혼성 계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남겼고요. 종합시상은 없으나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서 사실상의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새벽에 올 때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던데 오는 길에 좀 비가 많이 왔나요? 밤새 천둥번개가 일어나서 네. 걱정했는데 네. 좀 이제 잦아든 것 같습니다. 저 자다가요. 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드디어 세상이 나를 보라나? 이런 느낌이 들어. 너무 심하게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네, 걱정됐습니다. 예, 다행히 지금은 좀 이렇게 천둥번개 없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휴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비가 덜 왔더라고요. 많이 안 왔군요. 네. 대전부터 내려가면서 보니까 저수지가 다 채워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고요. 남해안 간척지에 있는 논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일부 논들에 이렇게 소금기가 올라와서 일부 비가 이렇게 노랗게 타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와서 좀 가뭄이 해갈되고 그 비가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상 이변이 이제 해가 갈수록 좀 그 피해가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농사에 큰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이런 기상 이변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상 변화로 인한 이제 재앙 수준이죠. 재앙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사는 날씨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좀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렇죠. 네, 농사에 관여하는 기상을 흔히 이제 미세 기상이라고 이렇게 기상. 부르는데요. 네. 미세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이 농사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 되고 그죠? 네. 이렇게 좀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면 되는데 식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물은 그 자리에서 그 재난을 그대로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심는 시기도 조절하고 일항 방향도 정하고 또 일항 높이를 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재난에 또 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농민분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농민들의 실천으로는 이제 기후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감소시키는 탄소 중립 농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제 유엔 농업기구인 FAO 사이트에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알게 모르게 농업 분야도 탄소와 같은 온난화 가스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가두어 우리가 소비할 음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탄생시키는 분야긴 하지만 기계 활용이라든지 농산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또 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기계 활용을 최소화하고 운송 거리를 줄여서 이제 지역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는 등 좀 다양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확하는 뭐 기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 공감이 되네요. 텃밭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텃밭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일 텐데요. 그렇죠.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가둬두니까. 탄소 중립 텃밭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가두는 텃밭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밭갈이를 하지 않고 땅 속에 이렇게 교란시키지 않고 탄소를 땅 속에 가두는, 그리고 풀을 베어서 이렇게 멀칭하는 방식의 간단한 방법들이 탄소 중립 농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노력들도 하고 계신다니까 참 감사 따름인데요. 휴가 다녀오시면서 밭에 이제 며칠간 못 나가셨잖아요. 네. 난리 났겠는데요. 잡초나 뭐 이런 것들 맞죠?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텃밭에 가보니까 풀들이 장난이 아니고. 아이고 장난 아니죠. 4일인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 자랐고요. 또 콩꽃이 피었습니다. 콩꽃이요? 네.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네. 거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맞는 반을 보면 토양이 너무 비옥할 경우에는 네. 이게 좀 뿌리옥 박테리아가 네. 활동할 수가 없고요. 아하. 그리고 우선 꽃 작물이 너무 웃자라서 쓰러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뿌리옥 박테리아가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콩꽃 피기 직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꽃이 피고 꼬투리가 익어갈 즈음에는 따로 또 거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아예 안 줘도 된다는 말도 틀린 거고 네. 처음부터 땅이 너무 비옥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비옥하면 뭐 웃자란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키가 너무 자라서 네. 웃자라서 이렇게 넘어지는 걸 도복이라고 하거든요. 넘어지는 거. 네, 도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초기에는 산도 조절과 유기물 양을 조절하는 정도의 조치만 필요합니다.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또 산성 환경에서는 이렇게 분성하지 않기 때문에 산도를 중성으로 이렇게 잘 맞춰주는 석회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석회비료. 예, 유기물의 양은 거름 자원을 유용한 형태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비의 형태로 밑거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콩 키울 때 거름 주잖아요. 네. 어떻게 주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콩꽃이 필 때쯤에는 액비를 만들어서 웃구름으로 매주 간격으로 이렇게 뿌려줘야 합니다. 콩을 털고 난 콩깍지나 콩을 골라내면 이제 좀 찌끄러기들이 있죠. 네. 이런 부산물들이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인터넷에 위성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미국의 주 콩 생산지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원형으로 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액비통이 있고 네. 원형으로 액비 살포기가 이렇게 빙글 돌아가면서 콤파스처럼 돌아가면서 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콩 생산량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군요. 이제 뭐 좀 버려지는 땅은 좀 있더라도 이렇게 좀 약을 좀 쉽게 뿌릴 수 있게. 네. 콩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품종별로 꽃이 피는 시기,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콩은 단일성 작물이라서 네. 하지 이후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에 속하는 콩으로는 오가피콩 또는 6월태, 부채콩 이런 것들은 5월 중순에 이렇게 심어서 꽃을 피우는 하지 이후에 이전까지 초세를 형성하게 해 놓습니다. 네. 꽃눈이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할 때 장마를 동반한 우기가 이렇게 겹치면서 결실이 아주 좋아지죠. 네. 아직 노린재와 같은 곤충 피해도 적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런 조생종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파종하는 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메주콩 종류가 되겠는데요. 예. 맛있죠. 예, 장당콩, 파주, 부석태, 금강태. 그리고 밤콩 종류인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불콩, 아주까리밤콩, 호래비콩과 같은 것들은 6월 하지 이전에 파종을 해서 8월부터 지금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가물면 따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는 대신 아까 얘기했던 액비를 뿌려준다면 웃거름과 물주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콩꽃이 피기 시작하면 콩순 지르기를 이제 멈춰야 되는데요. 네. 보통 콩순 지르기는 쓰러지는 도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우거져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이거 콩꽃이 피었다면 순지르기는 하면 안 됩니다. 결실에 문제가 생기죠. 아하. 이때부터는 순지르기가 아니라 콩잎을 따줘야 합니다. 네. 옛날 속담에 콩잎에 소침이 묻어야 콩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소가 그 콩잎을 따먹어야 이게 잘 된다고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이게? 솎아주는 거죠. 솎아주는 거. 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또 콩나방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반병이라든지 미라병과 같은 병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콩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질문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436번님. 토마토 가지 씨앗 받는 법과 말리는 법 알려주세요. 네. 토마토는 이제 젖은 열매로 또 가지도 마찬가지로 젖은 열매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완숙이 됐다면 토마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꼭 짜가지고 네. 과즙하고 같이 짜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체에 받쳐서 씨앗을 받아내면 토마토 씨앗을 싸고 있던 젤이 이렇게 그렇죠. 흩어져서 이렇게 씨앗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 씨앗 같은 경우는 이 자색 가지에서 노랗게 익을 때까지 네. 더 완숙을 시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벌려서 씨앗을 이렇게 이쑤시개 형태로 이렇게 떼어내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내서 네. 말립니다. 그래서 아주 바싹 마를 때까지 말린 다음에 다 마르면 그 과육 위에 있던 씨앗들이 숙성이 돼서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담고 빨듯이 옷을 빨듯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주면 씨앗만 이렇게 물속으로 좌르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리는 방법들은 보통 이제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 온도를 한 40도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그런 건조기가 있어요. 식품 건조기 같은. 네네. 네, 그런 건조기에다 활용해서 이렇게 40도 미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 좀 햇볕이 좋으면 햇볕 상태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말려도 훌륭하게 건조가 됩니다.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6632번님. 올해 텃밭의 고추는요,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약은 없는지요? 네, 오늘 이번에 정말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이런 그 외래해충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런 이제 가게에 가보시면 농업 관련된 자재 가게에 가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품이 있어요? 네네.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친환경 약재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을 좀 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6787번님,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 가지가 안 열려요. 왜 그래요? 이 말로만으로는 정확하게 하긴 요 얘기만 듣고 그죠? 예, 뭐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봐야 될 것 같은. 근데 주로 안 열리는 원인이 뭘까요? 주로 이제 햇볕이 좀 안 좋다든지, 통풍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진단을 해보시고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비가 좀 남부지방에 덜 내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내려서 가뭄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운전자분들 각별히 이제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주민분들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는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